1997년 여름 충청북도 깊은 산속 환경조사를 떠난 5명의 탐사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4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단 1명만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은 총 5명입니다. 첫 번째, 교사 이상호, 38세. 충청남도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환경단체 푸른지평에서 3년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팀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사실 이번 탐사에는 개인적이고 위험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나 환경 영향평가도 없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의문을 품었던 그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식물학 전공 대학원생 강은비, 27세. 서울대학교에서 식물분류학을 전공하고 있던 그녀는 논문 작성을 위해 이 지역의 희귀식물 분포를 조사하려는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 산악지대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야생화의 서식지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팀에서 가장 전문적인 식물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의 진짜 의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모든 발견물을 상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정수빈, 29세. 평소 자연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푸른지평의 SNS 담당으로 활동하며 환경보호 캠페인용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이번 탐사에서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희귀식물들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야간 촬영 장비까지 준비해온 그녀는 팀의 기록 담당 역할을 맡았습니다.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네 번째, 프리랜서 기자 윤태호, 33세. 환경 관련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였습니다. 여러 매체의 환경 파괴와 관련된 심층 기사를 기고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단체 활동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은밀한 개발 프로젝트를 폭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호와 함께 이 지역의 군사시설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예리하고 의심 많은 성격으로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며 세세한 것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 회사원 박소라, 25세.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푸른지평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회원으로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상태에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어 참가했습니다. 등산 경험도 많지 않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부족했지만 성실한 성격으로 팀의 막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짐 정리와 식사 준비 등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단체 푸른지평의 이름으로 숲 보존 상태를 조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불법 군사시설 공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지역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기계음과 트럭들의 이동, 그리고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초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비밀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목적을 알고 있던 건 리더 이상호와 기자 윤태호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순수한 환경조사와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알고 있었죠. 이상호와 윤태호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겼습니다. 만약 군사시설이 정말 존재한다면 위험할 수 있고 다른 팀원들이 겁을 먹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사 계획은 3박 4일이었습니다. 1997년 7월 중순의 어느 무더운 금요일, 서울에서 만난 5명은 렌터카로 충청북도 산골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변해갈수록 이들은 곧 마주하게 될 예상치 못한 공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탐사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1997년 7월의 무더운 여름, 5명은 계획대로 목표 지점에 도착해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해발 800m 지점의 평평한 터에 텐트를 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강은비는 들뜬 마음으로 희귀식물을 찾아 숲속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배낭에는 식물 도감과 채집 도구들이 가득했고 발견하는 모든 식물을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여기 정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빈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1997년 당시로서는 최신형인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숲속 곳곳을 누비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특히 오후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박소라는 성실하게 짐 정리와 식사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캠핑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다른 팀원들이 각자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더 편해요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이상호와 윤태호는 겉으로는 지형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은밀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소문으로 들었던 군사시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탐사 이틀째 아침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전자기기의 동시 오작동이었습니다. 이상호가 가져온 GPS가 갑자기 신호를 잃더니 완전히 먹통이 되었고 휴대전화들도 모든 기종이 동시에 통화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1997년 당시 휴대전화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비상용으로 가져온 2대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미약 하나마 신호가 잡혔는데. 이상호가 GPS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태호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혹시 전파 교란 장비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군사시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단순한 기계 고장으로 여겼습니다. 강은비는 산속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전파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며 태연했고 정수빈도 오히려 디지털 디톡스 기회네요. 더 자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숲속에서 갑자기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시끄럽게 울어댔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임에도 나무들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진인가? 박소라가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진동은 곧 멈췄습니다. 윤태호가 메모장에 시간과 현상을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지 않아. 진짜 문제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캠프파이어를 피우며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0시경부터 멀리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금속성 소음이었습니다. 마치 대형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규칙적인 진동음이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게 뭐지? 박소라가 불안해하며 이상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음과 함께 숲 너머 멀리서 정체 모를 빗줄기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대형 서치라이트 같은 강한 빛이 주기적으로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빈이 카메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밤 촬영에 딱 좋네. 저런 신비로운 분위기는 흔치 않아. 하지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광경은 전혀 신비롭지 않았습니다. 줌을 당겨 자세히 보니 그 빗줄기 주변으로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규칙적으로 배치된 건물 같은 구조물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수빈이 셔터를 눌러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순간 놀라운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리더 이상호로 보이는 실루엣이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것입니다. 이상호 선생님이 저기 있네. 정수빈이 카메라 화면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분명히 캠프파이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이상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여기 있잖아. 윤태호가 카메라를 빼앗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호와 비슷한 체형의 인물이 군복 차림의 남자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데?
윤태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강은비도 화면을 확인한 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이상호 선생님 같은데. 하지만 여기 계시잖아요. 그 순간 팀원들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흔들렸고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리더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야? 조용한 속삭임이 캠프 전체를 감쌌습니다. 의심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평화롭던 탐사팀에 처음으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해시태그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셋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1997년 7월의 무더위가 이미 텐트 안을 찜통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곧 팀원들은 더욱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새벽 6시경 평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던 박소라가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끓이려고 텐트에서 나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빈 언니 텐트가. 정수빈의 텐트 지퍼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낭은 그대로 있었지만 정수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의 개인용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평소 몸에서 떼지 않던 카메라 가방만 사라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소라의 비명에 다른 팀원들이 모두 급히 깨어났습니다. 이상호가 달려와 텐트 안을 확인했지만 정수빈의 옷가지와 세면도구는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올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빈아, 수빈아. 강은비가 목이 터져라 숲속으로 외쳐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속의 정적만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윤태호가 냉정하게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더욱 섬뜩한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텐트 바로 옆 흙바닥에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빈의 운동화 자국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군화 발자국들이 여러 개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 사이에 흙이 묻은 군용 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장갑을 집어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일반 작업용 장갑이 아니야. 군용이네. 그것도 최신형 같아. 혹시 수빈이가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잃은 거 아닐까? 박소라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강은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빈 언니는 밤에 혼자 멀리 안 가요. 항상 텐트 가까운 곳에서만. 이상호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발자국들을 봐. 최소 3명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숲 쪽으로 뭔가 끌려간 흔적이 있어. 실제로 자세히 보니 텐트에서 북쪽 숲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간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50m 정도 가다가 바위지대에서 모든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팀원들은 급히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짐 빨리 챙겨. 지금 당장 내려가자. 이상호가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서둘러 정리한 채 주차장으로 향한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렌터카의 보닛을 열어보니 각종 전선들이 끊어져 있었고 연료 탱크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휘발유가 모두 땅에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차량 시동은 당연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고의적 파손이야. 윤태호가 연료 탱크 아래를 살펴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칼이나 송곳 같은 걸로 정확히 뚫은 거야. 그것도 전문적으로. 박소라가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어.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윤태호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분명해. 이건 단순한 사고나 실종이 아니야. 계획적인 제거야. 누군가 우리를 여기 가둬두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중에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있을 거야.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장 리더 이상호를 향했습니다. 전날 밤 카메라에 찍힌 의문스러운 실루엣,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한 명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어젯밤 사진에 찍힌 건 뭐고, 지금 이 상황은 또 뭐야? 윤태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강하게 부정하지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나도 모르겠다, 이상한 일이라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리더십이 강했던 그의 이런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낳았습니다. 강은비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모른다고 했잖아. 이상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초조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최악이었습니다. 차량도 망가진 상황에서 걸어서 하산하기로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위험했습니다. 4명은 서로를 의심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은비와 윤태호까지 차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난 것은 이상호와 박소라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5명으로 시작된 탐사팀은 이제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동료가 사라진 후 이상호와 박소라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량도 망가진 상황에서 두 사람은 걸어서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제대로 터지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산길은 험난했습니다. 평소 등산 경험이 부족했던 박소라는 몇 시간 걷지 못해 지쳐 쓰러졌고, 이상호 역시 며칠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은 올바른 등산로를 찾지 못하고 깊은 산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호 선생님, 정말 길 맞아요? 박소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GPS도 없고. 이상호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은 길을 완전히 잃고 3일 동안 산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곡물로 해결했지만 음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특히 박소라는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박소라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계곡 아래에서 탈진한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이상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박소라를 발견한 곳은 베이스 캠프에서 약 5km 떨어진 험한 계곡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혼자 내려왔는지 의문이었지만 당시 그녀의 상태로는 제대로 된 진술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박소라는 사흘간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녀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말수가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서도 그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너무 무서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왔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라는 단편적인 증언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박소라가 꽉 쥐고 있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USB 메모리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것을 마치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박소라는 경찰에게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야 해요. 진실이 여기 있어요. 수빈 언니가 남긴 거예요. USB 속에는 정수빈이 촬영했던 영상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자연 풍경과 식물 촬영 영상이었지만 마지막 몇 개의 파일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정수빈이 사라지기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고
정수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지하시설의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벙커 같은 구조물이었고 그 앞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문 앞에 군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1997년 당시 디지털 카메라의 한계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의 체형과 걸음걸이, 특징적인 자세가 리더 이상호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거 이상호 아냐? 수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며 촬영자인 정수빈의 놀란 숨소리와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누군가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은 낮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리 와. 조용히 해.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음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비록 1997년 당시 기술의 한계로 정확한 분석은 어려웠지만 전문가들은 그 목소리가 이상호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환경단체 리더의 충격적 배신, 동료를 판 위장 환경운동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상호가 처음부터 군사시설과 연결된 내부자였고 환경단체를 가장해 팀원들을 이용한 후 제거했다는 시나리오가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급반전을 맞게 됩니다. 며칠 후 정수빈의 카메라에서 추가 메모리 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칸에 숨겨져 있던 소형 메모리 카드로 처음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구된 영상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소라가 군복 남성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지하철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전혀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정대로 왔습니다. 영상 속 박소라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였던 두려움에 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군복 남성이 답했습니다. 수고했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네,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리했고 증거도 적당히 남겨뒀습니다. 이상호는 마지막에 처리하면 됩니다. 좋아. 그럼 예정대로 너만 생존자로 남겨두자. 영상을 본 수사진은 경악했습니다. 생존자이자 피해자로 여겨졌던 박소라가 실제로는 팀을 분열시키고 동료들을 제거하는 데 협조한 내부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추가 수사 결과 박소라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군 정보기관과 연결된 조직의 말단 요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환경단체에 침투해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군사시설에 위협이 될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가 곧 공범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박소라는 즉시 체포되었고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박소라의 배신이 밝혀진 후 사건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환경단체에 침투한 스파이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박소라는 구속되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언론에서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중들도 이제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소라 체포 일주일 후 경찰 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정수빈의 카메라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여겨졌던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1997년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디지털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상된 메모리 카드의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영상 파일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복구된 영상은 정수빈이 사라지기 전날 밤 다른 팀원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새벽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수빈은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영상을 꼭 봐줘. 정수빈이 카메라를 향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 소라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 오늘 저녁에 그녀가 누군가와 무전기로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군대에서 쓰는 그런 무전기 말이야. 영상 속 정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조차 진짜 주범이 아닐 수도 있어. 오늘 오후에 본 일인데 소라가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봤어. 그 상대방은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았어. 소라가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 정수빈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선생님도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혹시 선생님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덫에 걸린 건 아닐까? 그때 영상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빈이 깜짝 놀라며 카메라를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 정수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더니 곧 누군가의 그림자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그 실루엣은 키와 체형, 특징적인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나중에 구조대원으로 나타날 사람 중 한 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97년 당시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산악구조대 팀장 김철수 씨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알려져 있던 그였습니다. 잠깐, 당신 누구? 정수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영상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철수를 조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산악구조대원이었지만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현역정보요원이었던 것입니다. 김철수는 수년간 이중 신분을 유지하며 민간인으로 위장해 활동해왔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이 지역의 비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입자들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단체의 탐사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박소라를 내부에 침투시킨 것도 그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기자 윤태호가 생각보다 전문적인 탐사 기법을 사용했고 사진작가 정수빈이 예상보다 많은 것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서 더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해졌고 결국 구조대원으로 위장해 현장에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취조에서 김철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소라는 말단 실행자에 불과했습니다. 김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작전을 계획하고 지시한 건 저희였어요.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실종자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호는 박소라처럼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시설의 존재를 의심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던 그를 김철수가 직접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 윤태호와 함께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의 고백은 담담했습니다. 강은비와 윤태호 그리고 정수빈 역시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특히 정수빈은 너무 많은 것을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국가기밀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보호한 것뿐입니다. 김철수는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즉, 박소라는 거대한 조직의 말단 도구였을 뿐이고 진짜 배후 세력은 사건을 수습하러 온 척 위장했던 구조대의 내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마저도 증거인멸과 진실 은폐를 위한 계획된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생존자를 만들어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생존자마저 제거할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당시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김철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정확한 처벌 수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두 겹, 세 겹의 진실을 품은 채 대중 앞에 일부만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4명의 정확한 운명과 그들이 발견하려 했던 군사시설의 정체는 끝내 베일에 쌓인 채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실종 사건일까요? 아니면 조직적인 은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